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 시절이 하수상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픽스에서도 광고를 안 하니까 참 난처하네요. 참. 우리 그래도 뭐 이게 효과는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좀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공복에 한 표 마시면은 아주 이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술겜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변희 대표님 소개도 못 드렸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술겜 변희재 선생님. 끝나고 네. 이제 제가 오늘 언론사 좀 기자들하고 저녁이 있는데. 오늘요. 이거 네, 좀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참 표현을 그렇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이 늘 이 실험용 몰몬트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들고 왔잖아요. 이거. 기자들 이거 먹이려고. 알겠습니다. 자, 술겜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앞서 우리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행복 골프 훈련소에 대해서도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에 백운기 앵커하고 김원 소장, 행복 골프 훈련소장하고 저랑 같이 골프를 쳤어요, 주말에. 네네. 근데 이제 뭐 하는 데인지 좀 정확하게 좀 사진을 좀 보여달라. 그럼 사진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인데, 네네. 골프 연습장이에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이제 각종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골프 연습을 도와주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는. 네네. 그래서 그냥 골프 연습하는 곳인데 쉽게 기존에 있는 연습장보다는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거여서 김원 소장 자체가 원래 아마추어 골프, 그냥 주말 골프였는데 본인이 스스로 개발한 연습법으로 이 회원들을 훨씬 다른 데보다 빠르게 타수를 줄여주는 그렇게 골프 연습장이고 60개 정도, 전국에 60개 정도 현재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체인점 신청도 받겠네요? 받기도 하고, 지금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골프 연습하는 분들은 그 행복 골프를 검색하셔서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등록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내가 한번 지점을 열고 싶다. 그럼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골프 연습장이다. 실내. 뭐 인도어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 적당한 실내에서. 실내 연습장이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녹화를 하다가 이 생방을 하니까 조금 이제 적응하는데 좀 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말에 이제 촛불 집회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살짝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고요. 댓글 이렇게 좋은 걸 달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제대로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변희재 대표님께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정치평론가다, 아니면 사회운동가다. 물론 이건 두 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운동가에 가깝죠, 운동가에 가깝다.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끌어내린 다음에는 한 발 이상 정도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운동가하고 이제 논객, 언론인은 좀 해당 사안에 가까이 있냐, 한 발 빠져 있냐. 그렇죠.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은 제가 제일 깊이 개입해 있죠, 운동 차원에서. 가장 큰 운동이 정권 타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운동가라고 하면 사실은 당파성이라는 게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논객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당파성을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은 좀 감추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어떤 사안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당파성이 좀 얇아지게 보이죠. 얇아지죠. 네. 붙어있으면 붙어질수록 당파성이 강해 보이는 거고. 본인의 성향상이라든가 살아온 인생 역정으로 보다면 어디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당파성은 제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제가 보수적 당파성 갖고 있는데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권 타도 운동, 사회운동을 제외하고 여의도 정치 관련해서는 한 2발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계파에 들어가서 공천받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당 속해 있지도 않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2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최근에 그래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 동향 관련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도 많이 냈어요. 그건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당대표,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정권 타도 운동을 제야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당대표는요. 네네. 총사령관이거든요. 좀 더 세게 현장에 그쵸, 지휘해라. 네. 총사령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그렇다고 검찰의 이런 체포영장 막 발부하는 것은 완벽한 이거 탄압이며 보복 수사다. 네네. 뭐 그 점은 또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현장에 가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 변희재 이야기 들을만 하더라. 아, 계속 잘해봐. 그 이야기고. 변희재하고 놀지 마.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변희재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조작이고 검찰 독재 정권의 악독한 수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 다만 투쟁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좀 잘 정리했나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수 진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같은 보수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이준석이라든지 유승민하고 차이가 검찰 독재 얘기를 안 합니다. 안 싸우잖아. 아니, 검찰 독재가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검찰을 비판하지 않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평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역할에서 비판하는데 검찰 쪽에서의 보복이 들어올 때는 검찰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야, 사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방송을 민주당에 특정 과일 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려면은 변희재 대표의 논리가 저는 맞다고 봐요. 검찰 독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열심히 싸우면서 이재명 대표의 투쟁 방법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찰 독재와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방법의 이야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제 기준 볼 때는 별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네. 민주당의 161명의 의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는 부당하니까 기각시켜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말이 됩니까? 161명이라는 얘기는 138표 나왔는데 그럼 이 갑자기 늘어난 30명은 뭡니까, 그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부당하고, 네. 뭐 일단 제가 간단해서 이 영장이 140매라 그러면요, 이 자체가 부당한 영장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사전 구속이라는 건요, 재판 없이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너무나 명백한 유죄. 네. 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렸다거나 뭐 죽였다거나 현행범들. 그런 범죄죠. 그러니까 재판 하나마나 이 유죄인 것들만 사전 구속을 시키는 건데, 네네. 영장이 140매라는 얘기는 엄청 복잡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로 구속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부당하다는 거 아는데 왜 체포해 가라고 동의를 해놓고 판사한테는 또 기각시키라는 얘기야. 이거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전혀 진짜 기회주의자죠. 진짜 기회주의자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걸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6월달에 스스로 체포 동의안을 포기했다는 것 때문에 이 핑계를 대는데요. 결국 혁신위가 만든 안에 최종 결론은 부당하나 부당하지 않냐를 따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영장일 경우. 정당하지 않냐 따지기로 했죠. 그러면 체포 동의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따져서, 그렇죠.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당론으로 부결 당론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뭐 당론이었냐 아니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당론은 안 정했죠. 부결을 안 정했으니까 가결표가 나온 건데, 더 황당한 거는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따지지 않았어요. 원내대표단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6월달 개인 발언과 달리 당론은 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판사한테는 기각시켜달라? 그러면은 판사 스스로 양심과 지성에 의해서 판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겠죠. 그게 아니니까 체포동의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던져버린 다음에 이 169석을 갖고 있는 야당 당대표의 이 구속 여부를 판사 개인에게, 구속영장은 한 명이 합니다. 그 모든 걸 한 명한테 다 맡긴다고, 그냥 그 사람의 양심을 믿고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야당의 운명이 판사 한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삼심제도 아닌 한 명한테. 그것도 딱 하루 만에 그냥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이거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이재명 대표 영장은 정당하다. 이거는 체포해라, 그게 맞는 얘기지. 체포해가라고 던져놓고서 기각시키라고 판사한테 또 하면은 판사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이 상황이 또 판사한테 영향도 미치겠죠. 미치죠.
오합지졸 저것들 뭐 아이고 판사의 승진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현재 한동훈이 갖고 있잖아요.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가지고 인사검증단에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차피 네. 판사는 승진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 정당하고 원리 원칙을 따르고 싶다 해도 이게 정치적인 사건인데 한쪽에 하는 행태가 너무 허접해 보여요. 네. 그러면은 이미 뭐 위에서 찍어 누르겠다. 자기들이 뭐 어차피 뭐 동의안까지 뭐 통과시켰다. 뭐 영장 보겠습니까? 이걸 빨리 통과시켜야지.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어요. 일단 변희재 대표님은 내일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죠? 완전히 이거 뭐 판사가 그냥 인생 한번 걸어보겠다고 덤비지 않고서는 이거를 기각을 시키는 거는 정말 이건 부담스러울 겁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저희도 사실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에서 최고 기관인 국회가 가결시켰는데 일개 판사인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죠. 같은 당에서 이탈했잖아요. 특히. 네, 같은 당에서 이탈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요, 뭐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야당 당대표를 범죄자 취급해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이 국회를 그냥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이 다 져야 돼요. 네. 지금 140페이지짜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려면은 단순히 도주의 우려와 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 행위를 다퉈봐야 된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퉈봐야 될 내용을 갖고 아예 범죄적 낙인 찍고 이래가지고 야당과의 관계를 파탄내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각되면은 정권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 기각시키잖아요. 네. 한 달 안에 또 낼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까지 가면요, 한 달 안에 또 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직접 재판도 겪어보고 이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이 이 중앙지검장 할 때 한 200명의 보수인사를 잡아가는 과정을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판사들에 비해서 지금 있는 판사가 현저하게 이 양심적인 판사가 아니라는 네. 뭐 그냥 보지도 않고 찍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변희재 대표님의 말씀은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고 거기에는 윤석열 정권이 사활을 걸고 이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개 개인인 판사가 국회가 결정한 것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알 수 없을 수준의 이 압박에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당신이 무죄면은 판사 앞에 가서 기각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정말 헛소리라는 겁니다. 무죄면 안 가야지. 아예. 무죄면 안 가야지. 아니 네. 영장이 날라오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 윤석열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그 법원에 가서 자기의 이 정치적 명운을 왜 맡깁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 면책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또 사실 좀 회개하게 되네요. 네. 왜 갑옷을 버리냐. 네. 저쪽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그 당시 혁신위의 김은경 위원장 어쨌든 결론은 정당한 영장 내에서는 그대로 불체포 특권 유지한다 했지만은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건 분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변희재 대표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서 기각이 될까 하는 좀 그런 기대도 가지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뭐예요? 잘 안 보였죠, 최근에. 네네. 잘 안 보였습니다. 지금 어디 뭐 외국 가가지고 수십 명 만나는 기록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간 다음부터 잘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뭐 했는지를. 네. 그러다 갑자기 오늘 뭐 코피를 흘렸다. 과로 때문에.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셨나요? 아니 근데 술 많이 마신다고 코피를 합니까? 난 모르겠어요. 좀 이제 날씨가 살짝 건조해지니까. 예. 뭐 저는 한참 본 적은 없는데 과로가나 가뭄 때문에 코피를 한다는 얘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내에서 지금까지 뭐 출퇴근이 좀 불확실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전직 대통령들은 이렇게 안 해서 뭐 코피 안 흘렸냐 그러는데 이 코피 흘린 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넌센스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걸 대대적으로 대통령이 힘들다 과로 때문에 이걸 왜 홍보합니까 이거?
예전에는 이것도 국가 안보기 이거 때문에 큰일 나죠, 이거. 밖에 알릴 수 없다 이거 이렇게 큰일 나죠. 이야기했어요. 예, 큰일 나고 실제로 이 대통령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네, 네. 대선 쟁점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뭐 특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 술 문제하고 술 문제라든가 이 뭐. 팔다리 너무 가는다 문제하고. 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사타구니 끓는 거하고. 홍보하는 것도 넌센스죠. 그러니까 얼마나 홍보할 게 없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생방송으로 TV에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은 실수를 줄이고 오히려 시야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나쁜 여론이 확장돼서 여론이 떨어진 걸 막자라는 뭐 그런 그렇겠죠. 작전이겠죠. 지금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설치다가 네. 안 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넘어갔고 네. 도어 스태핑 핑계를 대면서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도어 스태핑 없애놓고 기자회견 또 안 해.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어 스태핑을 할 때 이 어용 언론들이 하늘에서 이제 지도자가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 무진장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런 기자회견 안 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 지도자는요. 네. 김정은이나 저기 푸틴이나 이런 급들이 그러거든요. 지금 자기가 한마디로 전체주의 국가에 총통급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어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기자회견 안 합니까? 이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북러 정상회담도 했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가가지고 외국 정상들을 만났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실 이거 브리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원래 이 중요한 이 외교 문제로 방문하고 갔다 오면요. 그 네. 자체로 기자회견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이제 이 북러 정상회담이 동북아의 정말 질서를 흔들었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맨날 저기 북한 욕하고 저기 남한에도 북한 추종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기가 없네. 기가 차네요. 근데 말이 없어도 저도 잊어버렸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존재를. 근데 사실 한 일주일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안 나오니까 그 참 속은 편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다니까 그냥. 네. 찾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네. 어차피 이 정권 가는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네.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혹시나 이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될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제가 정말 이게 뒷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본의 이제 이 산케이에서 태블릿 조작 보도가 나간 다음에 네. 진짜 많은 일본의 이 지식계에서 저희 미디어체 연락도 주고 자기들끼리 트위터도 돌려고 막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들을 막 하고 있어요. 일본 지식인들이. 오늘 나온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공개한 건데 일본의 아주 유력한 정보 방첩부, 그러니까 일본 극보수예요, 극보수. 일본 보수의 그 안보 전문가가 에자키 미치오. 예. 사실상 이 윤석열에 대해서 보수의 이 일부가 윤석열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네네. 범죄자다. 더군다나 같은 보수 정권인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범죄자다. 여기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일본은 이제 해상도를 높여서 봐라. 한국 보수를. 좀 꼼꼼하게 보자. 그러니까 윤석열 만세만 하지 말고 윤석열을 끝장내겠다는 보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기 하야나 윤석열 실각까지도 염두에 둬서 함부로 윤석열과 큰일 꾸미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윤석열을 통해서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못 간다. 위험하다. 네. 그리고 저희 미디어워치가 이런 일본 보수 지식인하고 거의 10년 이상 같이 이 네트워크를 해왔기 때문에 예. 다른 데가 아니라 미디어워치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는 건데 그럼 지금 그렇게 지금 윤석열이 외교를 잘한다. 지금 윤석열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윤석열 잘한 거를 뽑으면 외교라고 뽑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한 거 뽑으면 외교라고 뽑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니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외교를 잘했다 얘기하면 일본하고 지금 잘 지낸다는 건데 그것도 그 일본의 보수 지식인 중에 굉장한 이제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지식인들이 윤석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네. 근데 이거를 한국 언론이 아무도 보도 안 하고 윤석열은 멍하니 있고. 자, 우리가 지금은 일본하고만 얘기해서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내일 제가 중국 해외 매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네. 서면은 끝냈고요.
그거 나가면은 일본 지식인들하고 중국은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아마 공산당 간부들이겠죠. 뭐 그렇겠죠. 네. 반응이 비교가 안 되니까 그 아마 중국 쪽에서는요 끌어내리자는 얘기가 나올 텐데 자기가 외교 자화자찬하다가 지금 중일 양쪽에 얻어터지는 판에 숨어 있어.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러시아는 중국보다 원래 한국 쪽에 훨씬 가까웠던 나라입니다. 아, 그렇죠. 훨씬 가까웠던 네, 나라. 그렇죠. 4개국 중에서 그래도 남북 자유통일을 러시아 정도가 그래도 가장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네. 통일되더라도 강대국 한국의 등장이 본인의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제 생각했죠. 중국이랑 같이 이제 견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보다 러시아가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는데 이거를 박살을 내버리면서 김정은한테 이제 이른바 미사일 핵기술을 주겠다까지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중일 양쪽에 이제 얻어터지게 생겼는데 그럼 외교를 뭘 잘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변화인 북러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슈를 끌고 나가면서 중국과 일본에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일본 지식인들은 얘 위험하다. 얘 아무것도 아닌 걸 하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 아마 이제 얘 끌어내자네 올라올 텐데 그 정도로 윤석열은 국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 들어가면은 빼먹을 것만 생각하지 한국의 어떤 뭐 메시지라도 도움될 게 없어요. 오늘 트럼프와 결국 2자릿수 차이로 바이든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난리 났네. 이건 나는 윤석열을 떠나서 일단 보수 변절자들이 큰일 났어요. 네. 그렇게 트럼프 만세 찬양하면서 트럼프가 원래 이제 미국 대통령 치고 거의 유일하게 친러 노선을 갖고 있었고 친러 노선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이 벌인 전쟁이지 러시아 잘못 없다. 그럼 트럼프는 나오는 순간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 이야기 공약이 종전이에요. 공약이 종전.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도 이게 뭐냐 도대체 돈만 갖다 쓰고 된 게 뭐 있냐 이래가지고 미국 국민들은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이건 돌아버리거든요. 세금 때문에. 역대 늘 그래 왔어요. 그 전쟁 하다가 전쟁에서 이기고도 정권 교체된 게 그 아버지 부시 이라크전 이기고 나서 클린턴한테 된 게 그렇죠. 돈 갖다 쓴 것 때문에 그런데. 저 클린턴이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걸로 딱 끝낸 거잖아요. 저 베트남 전쟁에 그 존슨이 닉슨한테 박살나버린 것도 베트남 때문에 그렇죠. 졌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정권을 창출하는데 아니 그럼 지금까지 보수 전체가 다 트럼프 때 러시아는 우리 적이 아니다. 그 전광훈 목사를 따라다녔던 이충근 박사라고 있어요. 텍사스 대학교에서의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얘기해 오다가 윤석열이 러시아한테 짱돌 한번 던지니까 다음날 보수가 일제히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다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정치가 이제 정권 교체되면 또 다시 러시아 우리의 친구라 그럴 거냐. 그렇죠. 이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른바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신냉전을 다 때려 부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기시다 지지율이 20%대 중반이고 바이든이 40%대 초반이거든요. 윤석열도 아마 10%대일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다고 봐야 10% 한 초중반일 거예요. 보수가 활성화돼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체제가 깨지는 거죠. 그 징조가 지금 트럼프 문제거든요. 사실 제가 미국의 입장이라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젤렌스키 비리 몇 개만 터뜨리면 그냥 전쟁 끝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끝내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자기 먹을 건 다 먹어놨고, 이 러시아하고 이제 가까운 슬라브 민족의 영토는 다 확보해 놓고 더 치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기서 적당히 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되면은 이 정도로 끝내겠다는 게 러시아 입장이니까 거의 종전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뭣도 모르고 러시아한테 가서 짱돌을 던져서 막 앞잡이 노릇했던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지금 이런 재정 적자 상황에 우크라이나 가서 3조 주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럼 어떡하지? 다시 미국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도 러시아한테 친한 척 해야 되나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저거 뻔한데요. 이제 미국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려고 하지. 인도하고 합쳐가지고 그럼 러시아는 빠져나가고 했을 때. 아마 미국한테 여러 가지로 미국 쪽이랑 협의하면서 윤석열 이놈은 우리가 좀 처리하겠다. 일단 저 혼을 좀 낼게 우리가. 그거는 우리 그 조폭끼리 싸워도 앞에서 까분 놈 그거는 두 조폭단이 협의하잖아요. 앞에서 까분 놈들은 가요. 결국에는 그 꼴 났다고요, 그 꼴 이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얘 우리 대한민국 아니다 얘. 우리 끌어내렸다. 이렇게 중국 러시아에 어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야, 그거네. 그 나치를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처단하고 난 이후에 히틀러는 알고 보면 독일 사람 아니야. 독일 국민들 우리 그때 살짝 맛이 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를린 함락 전에 1년 동안요 히틀러 암살 사건이 한 40번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 히틀러 죽인 다음에 얘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그러고 버틸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돼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트럼프 당선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합쳐서 중재가 되면요 이제 한국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끌어내지 않으면은. 그럴 때 윤석열을 이제 희생양으로 보내야죠.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일본의 지식인들이 돋보기로 쳐다보자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윤석열은 일본한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이 국제정치적 시각도 탁월하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갑자기 막 트럼프 편을 들어야 되는. 사실 트럼프가 한국 정치에 잘해줬어요. 굉장히 좋은 노선인 게 이 채찍과 당근으로 압박만 하지 전쟁은 안 하고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하고 트럼프 정권하고 손잡고 김정은을 개방으로 끌어내려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 방식을 쓸 때 트럼프는 당연히 러시아랑 중국을 같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쪽이랑 싸움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어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당시의 국제정세였는데 이걸 판을 깨버린 다음에 북중러 한미일 청백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정세가 좀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윤석열이 뭣도 모르고 막 밀고 가서 뭐 시리아니 막 적으로 만들어. UAE는 적이다 그러고 그랬죠. UAE 적으로 만들어. 아니 지금 이란하고 지금 사우디하고 다 손잡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뭣도 모르고 옛날식 이게 뉴라이트의 이 패단이에요. 뉴라이트가 완전히 뉴라이트라 그러면 올드라이트보다는 좀 진전된 게 있어야 되는데 훨씬 한참 전에 냉전을 같이 끌고 돌아가지고 이 청백전 펼치는 게 뉴라이트. 네,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 저희가 이제 생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HYS님께서 윤석열 유엔 가서 러시아를 도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의 1년 교역량이 28조, 우크라이나는 1조도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었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침공한 러시아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들을 설계하고 이익관계를 따져내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엉터리다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꼭 해야 될 이야기를 마지막에 할까요? 태블릿 이야기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구청장 선거하고 박근혜 문제 좀 하겠습니다. 뭐 메모드급 선대위를 꾸렸다고 봐야죠. 네, 안철수가 선대위원장이네요. 다 총출동하는데. 어쨌든 그 선대위 발족식은 안 했어요. 이거는 아마 이 당의 여론을 받아들일 텐데. 이런 선거는 원래 보수 정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랬는데 되게 당이 막 가서 휘저없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패배했을 때 이 면피하기 위해서 당이 앞장서지 않는데 당이 메모드급 선대위를 꾸려놨기 때문에 이제 이 선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미니 심판 선거. 윤석열 심판론이 나오죠. 스스로 만들어 버렸죠. 김태우를 공천하지 않고 조용히 치렀으면은 강서에서 지난번 2018년도 지자체 선거 때는 60대 25로 민주당이 이겼던 선거더만. 그리고 이제 2020년 총선 때는 세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이겼고 지난 선거 때만 이제 이 대선 프리미엄 때문에 2% 정도 김태호가 이겼는데 그러면 이건 객관적으로 무조건 지는 선거예요. 그렇죠. 여기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 지역구죠. 지역구가 유리한데고 보선은 원래 야당한테 유리하고 근데 이걸 판을 키워놨으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판을 키워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략은 대충 이기면 안 되는 거죠. 이 기회를 대충 이기면 안 되고 최소한 60대 25를 목표로 세워야 되는 거죠. 뭐 더블 스코어로 이기자. 더블을 넘어선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 여부가 실제로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게 정치인은 법정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선거판을 싸우는 건데 구속됐다 치자 이거예요. 바로 이게 10월 10일인가요? 10월 11일. 바로 2주 만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와버린 겁니다. 이거.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기각되든 구속되든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전념하라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는 기각이 되면 거의 윤석열 정권은 끝나는 끝나는 수준이고 거고. 예. 설사 구속이 돼도 네네. 2주 만에 음. 이거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까지도 포함되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옥중에서 메시지 몇 번을 가지고 이 선거를 지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60대 25까지 안 돼도 더블로만 이겼다. 이재명 대표는 뭐 거의 사실상 정치적으로 다 성공 거둔 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민주당에서 전국적으로 강서구청에만 거는 게 아니고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이거 플랜카드 걸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거는 윤석열 싫은 사람 다 나와 찍어라. 민주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윤석열 싫은 사람은 다 나오게끔만 판 만들어주면 그냥 자동으로 이기는 선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총출동은 하되 민주당을 너무 앞세면 안 되는 거겠죠. 약간 적당히 뒤에 빠지면서 제야도 많이 활용하고 보수 쪽에 이제 윤석열 싫은 사람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한 60% 70%가 찍으려면은 윤석열을 싫은 사람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래 보선에서의 구청장 선거면요 아마 김태호만 안 나왔으면요 이거 투표율 30%도 안 나와요. 안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투표율만 올리면은 그건 전부 다 윤석열 심판하는 편한 얘기죠. 그렇죠. 네. 투표율을 만약에 한 60%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면 아마 트리플까지도 나오는 그런 거. 그 정도는 안 나올 거야 아무리 해도 투표율이. 60대 25, 60%. 그러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옥중에서 편지 몇 통만 똑바로 쓰면 흔들 수 있고 나는 그 점에서 내일 저는 영장실질심사 앞에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뭐 약간 어색할 수가 있지만은 뭐 혹시 뭐 기각이 되든 구속이 되든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던데 이 조선일보에서 이 주말 내내 조선닷컴 탐에다가 박근혜 영장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고 막 떠든 논리가 있어요. 네네. 죄를 부인하면은 그건 증거인멸이다.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 등등 쫙 떠든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조선닷컴에다 탑에 걸어놓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대로 적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네. 나는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안 그래도 박근혜 지금 나왔는데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내가 수사를 좀 당해보니까 수법도 유사하고 박근혜 씨도 억울할 수 있겠다. 내가 나가서 야당으로서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런 말 하나가 박근혜 지지층이 윤석열 심판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박근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정도면 진짜 대박인데. 아니 그냥 박근혜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만 해도 돼요. 거기까지만 가도. 나 당해보니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네.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런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송 대표는 태블릿은 그건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작이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박근혜도 억울할 수 있겠다 말하는데 네. 그 정도 수준까지 가주면요. 강서구청장 선거는 아마 트리플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유승민은 옛날부터 했어요. 박근혜의 구체적 범죄라는 것은 확실치 않다.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을 뿐이다.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유승민은 전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승민은 같은 진영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면 탄핵하면 안 되는 거야. 보수 진영에서는. 이쪽 진보 촛불에서는 범죄가 아니어도 정책 심판할 수가 있는데 네네. 같은 진영에서는 탄핵은 범죄여야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승민은 상당히 공색하죠. 그럼 유승민도 지금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 전혀 안 내고 있죠. 안 내는 거죠. 그럼 회피하고 있는 거네요. 유승민은 만약에 박근혜도 억울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자기 탄핵한 거에 대해서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네. 보수 진영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뭐 반대쪽이니까. 상대편에 있었으니까. 네. 반대쪽이면은 기회만 있으면 탄핵해서 공격하는 거니까. 네. 탄핵은 정치적으로 했다 이거야. 근데 수사는 부당할 수 있겠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에서 입장을 바꾸는 건 보수 쪽에서 어렵지만은 진보 쪽은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뭐 저도 감옥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얘기할 때 이 구속됐다고 이렇게 뭐 정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변희재 대표님은 부활했죠. 네, 11월 10일에 10월 10일 선거 때 한 방에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지지층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안 그래도 그 현풍에 있는 전통시장에 지지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재밌는 게 아니 유영하를 끌고 다니고 유영하를 내보내서 말을 하는 거와 그건 무조건 유영하 입만 열면은 윤석열 박근혜 함께 간다고 나옵니다. 근데 박근혜가 직접 나와서 그런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건 이중 플레이다 명백히. 명백히 이중 플레이. 그러니까 크게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두 가지 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유영아와 박근혜는 완전히 원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네. 유영아가 하는 말이 박근혜의 생각을 나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박근혜 입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자기 입으로는. 근데 메시지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유일하게 낸 게 뭐냐. 그때도 이제 유영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박근혜 찾아갔을 때 면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원래 윤석열 쪽에서 발표 안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가 따로 짚어서 이거 발표하라. 요거 딱인데 그럼 아직도 박근혜 윤석열한테 감정이 있다는 얘기고 수사의 부당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놓고서 유영아를 통해서는 계속 윤석열과 잘 간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해. 한마디로 일단 박근혜도 한번 감옥 갔다 왔고 뭐 나이도 늘고 그러니까 언제 또 재구속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수사를 할 만한 사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개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부터. 그렇죠. 그래서 덤벼대다가 그거는 내란죄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저는 그 사건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네.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또 조작해서 부풀려놨는데 윤석열이 어쨌든 박근혜가 덤벼들면은 그렇게 보복해서 또 구속시킬 수 있다. 요 전제에서 유영아를 시켜서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되 본인은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어느 순간엔 자기가 또 발언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보수를 또 장악하려는 그 두 가지 포석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근데 뭐 우리가 그 정치의 속성상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봉에 서서 싸울 일은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흔들리거나 이게 어떤 전환점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전환점을 내가 먹겠다라고 해서 정치인들에게 득달같이 달려들거든요. 저도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최소한 저는 그 전환점이 이제 지금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외신들부터 막 터지고 한국의 이제 그 공영방송이 외신의 보도를 인용을 해가지고 대통령실 취재해서 보도할 겁니다. 태블릿 PC 가지고. 네. 그럼 태블릿 PC는 박 대통령 사안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저는 박근혜 쪽이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정치 관계없이 진실 투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를 어쨌든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힘에 밀려버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뭐 내란죄라든가 이상한 그러니까 그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 수사 기획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나중에라도 저는 자기 개인 명예회복이나 하지 이걸 기점으로 박근혜가 또 TK에서의 정치적 상황이 되고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7년간 특히 유영아는요, 이 진실투쟁을 계속 방해해온 사람이에요. 네, 제가 네. 3번의 그 자료를 줬어요. 유영아가 방해하고 있는 거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우리가 바닥에서 해놓은 거를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용하겠다. 그건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의 명예회복, 진실투쟁은 가능한데 7년간 아무 얘기 안 하고 어차피 방해를 한 거지. 유영아가 방해했으면 박근혜까지.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뭐 저뿐이 아니라 우리 독자들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뭐 저는 자꾸 이제 느낌이 드는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진실투쟁의 영역보다는 권력관계의 영역에 훨씬 더 밝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올드 방식이다. 올드 방식이다.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도대체 박근혜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다 독심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거는 현대민주주의에 안 맞죠. 즉각 이 논리적인 언어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거 안 하다가 탄핵 당했거든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거 안 하는 과정들이 이제 최순실 등과의 이제 비밀스러운 교류로서 이어진 거죠. 또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완전히 올드 패션. 변하지 않는 거죠. 이 리더십 가지고 또 정치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변 대표님과 의견이 다르다는 측면이 아니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민감하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노력들을 야권이라든가 주위의 분들이 해주는 것이 이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네. 박근혜랑 정치할 일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립 서비스로는 계속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은. 아니 뭐 저기 그 현풍시장 한번 갔다가 우연히 부딪혀도 되고. 그도 되고. 소영일 대표가 지금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소영일 대표가 얘기하는 정도로 박근혜 억울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뱉으면 뱉을수록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해요. 네. 우리는 이제 박근혜랑 같은 지형이기 때문에 난 또다시 박근혜 같은 리더십이 보수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건데. 그렇지. 아니 진보 쪽은 상관이 없잖아요. 변희재 대표는 진실된 입장, 좋게 말하면 그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이용 또는 활용의 입장.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블릿 PC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 있는지. 벌어졌는데 네. 이제 11월 10일 날 판결이 하나 나오는데 네. 김한수에 대해서 제가 손배송을 걸어서 태블릿 JTBC 보도 태블릿의 이 계약서가 위조된 건에 대해서 제가 손배송을 걸었습니다. 네. 김한수가 위조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유죄를 받아서 근데 원래 이런 소송을 해버리면요 똑같은 이 위조 건으로 SKT를 제가 건 건은 재판을 중단했어요. 위조 증거가 나오니까 재판 안 하겠다고 도망갔습니다 판사들이. 아, 그래서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안 있습니다. 해요. 그냥 안 한다고 도망가서 열질 않아요. 우리가 3번 4번 연락을 해도 재판 안 여는데 이번엔 성남지법인데 우리가 SKT 재판할 때 하나 배웠죠. 합의제 판사 3명인데 가면 안 되겠다. 여기는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판사 1명짜리 가자. 그래서 액수를 낮춰가지고 단독심으로 갔네. 그럼 판사 1명만 제대로 걸리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게. 박소영 재판 판사는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이 사건을 다 조사해서 왔어요. 이 단순한 계약서 위조뿐이 아니라 제 형사 사건부터 최소한의 반환 소송까지 다 조사해서 와서 아주 이 상세하게 저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가 답변하고 지난 결심 때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제 책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걸 다 읽어보고 판결 내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 나온 걸 보면은 변 대표 쪽에서 제출한 산케이 신문의 해외판 재팬 포워드 기사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아니, 번역에다가 그 공증을 밟아오라 그러는데 원래요 우리가 기사 이 증거 내면요 그냥 닫고 보지도 않아. 야, 이 판사님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네. 번역을 해서 공증을 받아오라 그러면은 예. 이거는 상세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제대로 때리겠다는 거여서 네. 이재일 변호사가 지금 변호 맡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 네네. 미생경제연구소에. 이거는 이긴다 이 상황이면은. 역시 우리가 전략을 단독으로 가서 한번 정말 가끔가다 하나 좀 괜찮은 판사 걸리면 이긴다 싶었는데 열렸고 또 하나는 정권이 잡으면요 형사 사건의 판사를 장악하지 민사까지는 안 잡아요. 네네. 제가 이게 민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민사에서 다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형사는 다 막혀 있어요. 형사는 권력이 장악하는데 민사는 상대적으로 장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이 판결 나오면은 JTBC 태블릿 PC에 대한 계약서를 SKT와 김한수와 검찰이 위조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뚝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보통 그 민사 쪽에 많이 하신 판사님들은 계속 정년까지 거의 다 있죠, 그죠? 좀 권력의 줄을 안 쓰는 뭐 사람들이 별로 민사에 관계가 없는 있죠. 사람이죠, 예, 그죠? 거의 민사에 있죠. 그래서 소심파가 많죠. 네, 네. 그 옛날에 저 누구야 조영 국민의힘 의원이 판사 시절에는 그런 소수 의견 많이 내는 소심 판사였어요. 누구야? 조영 의원. 조영? 예. 조영이 누구죠? 조영 의원. 주호영. 주호영. 아니 주호영 발음이 안 좋았나? 김기현 다 판사들인데 네. 뭐 원래 판사 때부터 그랬는지. 조영은 판사 때 소수 의견 많이 낸 뭐 국회 와서 괜찮은 판사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뭐 국회 와가지고 뭐 맛이 갔지 뭐. 네. 알겠습니다. 11월 10일 한번 저희가 기대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변 대표님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추석이 끝나자마자 이 중국 해외 매체에서 이제 아주 이 태블릿 관련 상세 보도가 나올 겁니다. 이 상케이에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항의 전환을 못하는 걸 보고 2발 3발 더 나간 보도가 나요. 아예 이제 이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는 보도까지 나가게 되고 그 매체는 상케이 해외판보다 한 10배 더 큰 매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쪽은 이거는 미주 지역뿐 아니라 본토까지 다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기 때문에 13억의 중국인과 따지면 전 세계에 나온 중국 동포가 다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일본하고 좀 파워가 좀 다릅니다. 이 외교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이 미국 뭐 영국 다 퍼져나갈 것 같아서. 그리고 다행스럽게 한국의 공영방송이 이 부분을 지금 다 백업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보도 하려고 해요. 네. 왜 이렇게 외신에서 지금 하는데도 어떻게 항의도 못하냐. 그래서 결국 다 터져나가는 과정에서 요 11월 10일 날 재판 나오면은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는가, 태블릿 PC는. 더 이상 뭐 항변을 하지 못해, 한동훈이나 윤석열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연말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그 변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 현재 공영방송은 이동관이 들어가는 상황에도 완벽하게 장악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아니, 이 장악할 수 있는 게 경영진하고 데스크만 장악이 되지, 기자까지 장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 기자들 중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스크가 지금 찍어 누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네. 지금 각 공영방 데스크는 그냥 멍하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겠다. 그래서 그 기자가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이 기자들이 검사를 너무 무서워한다. 그래서 검사들의 조작 사건들이 다루기 무서워한다. 그 대신에 누군가 하겠다 그러면 또 말리지도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서 황당무계한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이동관을 우리가 살 꼬시면 어떨까? 네가 윤석열 배신하면은 저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진짜로? 예, 어느 순간에 제가 이동관 전화 때릴 거예요. 예. 네가 왜 덮어쓰냐? 네. 네가 조작한 거 아니지 않냐? 제가 전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희재 대표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하다가 생방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또 나름 재미가 있네요. 네. 자, 변희재 대표님은 추석 때는 뭐 어떻게 지내세요? 주로 저희 모처리는 강화도에 네. 가서 뭐 산행하고 뭐 트레킹하고 지금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뭐 저기 애인은 같이 가십니까? 마찬가지로 트레킹. 예. 아, 애인하고 같이? 예, 트레킹. 우리 저기 강화도에 이번에 추석에 가시는 분들은 변희재 대표님의 그 애인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내일 어쨌든 간에 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증거라든가 모든 것들이 불충분한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 정부의 못된 하나의 시도가 법원에서 좀 기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밤 11시에 민주진영 박진영에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